선, 면에 대한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인 평면 도형과 삼각뿔, 직육면체, 원기둥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인 입체 도형이 있어요. 이러한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돼요. 지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초등 수학의 도형과 중등 수학의 기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등 수학에서는 기하의 정의를 시작으로 논리적 증명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리를 이끌어내는 연역적 논증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한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에서도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점, 선, 면에 대해서는 점이란 어떠한 것이고 선이란, 면이란과 같은 정의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점, 선, 면의 관계에 대한 설명뿐이에요. 점, 선, 면의 경우와 같이 정의 없이 사용하는 용어를 무정의 용어라고 해요. 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거기에 사용된 다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게 되면 계속해서 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그 성질을 규정하는 수학적 개념을 무정의 용어라 해요. 참고로 점, 선, 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까요? 기하라는 용어는 땅을 측정한다는 뜻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때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까웠으므로 점, 선, 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점, 선, 면은 을에 존재하는 것으로 따로 덧붙일 말이 없었고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로 가면서 기하학은 점차 학문으로 철학으로 발전되어 갔어요. 기하학의 풍성한 이론을 산출해낼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했고 그 시작은 점, 선, 면이었어요. 점을 처음으로 정의한 이는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 학파였고 그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점은 쪼갤 수 없으며 어떤 위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또한 물체가 아니므로 무게도 없고 아무런 양도 갖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 이후 기하학은 비온 뒤 죽순이 쑥쑥 크는 것처럼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기하학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기원전 3세기의 유클리드예요. 학문으로서 기하학은 엄밀해야 했고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했어요. 유클리드의 책 원론에서는 공리로부터 정리를 이끌어내는 연역적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리와 정리를 논하기 전에 사용될 용어의 뜻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서 정의를 제일 앞 부분에 위치시키게 돼요. 유클리드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고 선은 폭이 없는 길이이며 면은 길이와 폭만을 갖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또한 선의 양 끝은 점이 되고 면의 끝은 선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유클리드는 점, 선, 면을 독립적으로 정의했으며 특히 점을 위치와 관련시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선에는 길이가 있고 면에는 길이와 폭이 있다고 해서 점, 선, 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어요. 하지만 점을 이동하여 선이 되고 선이 이동하여 면이 되는 정의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점으로부터 선과 면을 이끌어내지 않았던 것이죠. 즉, 근본적으로 점, 선, 면을 다른 독립적인 대상이라는 걸 인정했으며 다만 이들이 섞여서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와 같이 유클리드는 그 당시 중심 없이 흩어져 있던 기하학을 정리하면서 점, 선, 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지만 원론에 제시된 다른 용어의 정의와 달리 점, 선, 면에 대한 정의는 정의답지 않는 면이 많아요. 원래 정의는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성질을 기술해야 하지만 유클리드의 점, 선, 면에 대한 정의는 정의라기보다는 설명이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의에 의해 서술하는 존재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지만 점, 선, 면에 대한 유클리드의 정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연상이 되지 않는 애매한 내용으로 남게 됩니다. 유클리드의 원론이 기하학의 고전으로 후대의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점, 선, 면에 대한 정의는 갑론을박하면서 후대에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남겨져서 점, 선, 면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동을 통해 점으로부터 선을, 선으로부터 면을 정의하면서 점, 선, 면이 갖는 크기를 차원에 따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학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 선, 면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변화하는 양을 구하기 위해 발명된 적분의 등장으로 선과 면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어 적분은 고등 수학에 다루는 개념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정도로 설명할게요. 적분은 일정한 영역을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분할한 후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점점 더 작아지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무한히 분할할 경우 직사각형 하나의 폭 델타 x는 거의 0이 되므로 가느다란 면이 사실상 선이 돼버려서 선과 면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리게 되죠. 적분에서 넓이는 결국 길이의 합이 돼버리는 꼴림으로 폭이 없다던 길이가 폭을 갖는 넓이로 둔갑하게 돼요. 이는 부피 역시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면을 선의 합으로 입체를 면의 합으로 간주되어서 점, 선, 면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점, 선, 면의 정의에 대하여 이들을 구분하고자 하면 관계가 모호해지고 관계로만 보면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되어서 이러한 상황은 19세기까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점, 선, 면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의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존의 정의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출현해야 했어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방법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시가 되어 그 시작은 20세기 전후로 활동한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였어요. 힐베르트는 점, 선, 면을 선언적으로 정의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고, 즉 점은 그저 점이고 선은 그저 선이므로 정의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었고, 다른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무정의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정의 용어를 사람의 경우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유나 동물이라는 다른 용어가 튀어나오죠. 그럼 사유와 동물이 뭔지를 또 정의해야만 하죠. 이런 식의 과정은 반복되고 영원히 멈추지 않게 되므로 어딘가 첫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죠. 마찬가지로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공리를 필요로 하듯이 정의에서도 다른 정의에 사용될 무정의 용어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점, 선, 면이 됩니다. 이처럼 점, 선, 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다소 허무하게 결론 짓게 되어 정의해보려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결론은 정의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자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무정의 용어는 그동안의 노력은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정해진 대상만을 좇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기하학을 내려놓고 설계하고 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하학을 쟁취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점, 선, 면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살펴봤어요. 불완전했던 정의를 완벽한 정의로 만들기 위해 인류는 약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의 토론을 하면서 마침내 근원적인 한계를 깨닫고 정의 없이 사용하자는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점, 선, 면에 대하여 이처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지네요. 점, 선, 면에 대한 흘러온 경랑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어질 수업에 임해볼까요?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고 했어요. 이처럼 점이 움직이는 적이 선이 되고 점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면 이와 같은 곡선이 되죠. 이처럼 선이 움직이는 적이 면이 되고 선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림과 같이 평평한 면을 평면이라고 하고 굽은 면을 곡면이라 해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관계를 이용한 미술의 기법이 점묘법이라고 해요. 점묘법을 이용한 그림을 점묘화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은 대표적인 19세기 프랑스 화가 쉐라의 작품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예요. 섬세한 점들을 하나씩 찍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표현했어요. 점묘법은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어요. 픽셀은 화소라고도 하는데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예요. 픽셀은 픽처즈의 추격형 픽스와 엘리멘트의 추격형 1, 즉 픽처즈 엘리멘트에서 유래한 혼성어예요. 다음 그림은 10 곱하기 10 크기의 원을 표현했어요.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픽셀이 되고 하나의 픽셀에 하나의 색이 들어가죠. 또한 10 곱하기 10의 의미는 가로의 10개, 세로의 10개, 즉 100개의 픽셀이 들어감을 나타내며 같은 크기의 화면에 들어갈 픽셀의 수가 많아진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20 곱하기 20은 400개의 픽셀이, 30 곱하기 30은 900개의 픽셀이 들어가므로 점점 더 원 모양에 가깝게 표현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는 작은 점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화질은 픽셀의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 그 선명도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TV에서는 3840 곱하기 2160의 고화질 이미지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색상을 자연스럽게 더욱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죠. 픽셀 아트는 디지털 화상을 구성하는 단위인 사각형의 픽셀에 최소한의 색을 배열하여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아트의 한 갈래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말해요. 다음은 교점과 교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아래 그림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로예요. 이 철로가 서로 교차를 할 때 교차하는 지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말뜻 그대로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의미해요. 즉,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선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오른쪽 그림은 테이크아웃 음료의 컵과 빨대인데요. 여기서도 교점을 찾을 수 있어요. 빨대가 음료의 뚜껑에 꽂혀 있는 자리가 교점이 되지요. 즉,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아래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에요. 여기서 두 벽이 만날 때 만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교선이 생기게 되죠. 말뜻 그대로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의미해요. 즉,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오른쪽 그림은 곡면을 이루는 수박에 대하여 평면과 만나는 점을 이으면 원과 같은 교선이 돼요. 즉, 평면과 곡면이 만날 때도 교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교점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나타내며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나타냅니다. 이때 교선은 직선이 되거나 곡선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의 입체 도형에서 서로 다른 두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교점이 되며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는 선이 교선이 됩니다. 다음 이어질 강의에서는 직선, 반직선, 선분과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